샬롬 삼국지 8권 세 번째. 이것은 하늘이 주시는 기회이니 이뤄서는 아니 됩니다. 유비와 공명도 그 말을 옳게 여겼다. 곧 영을 내려 조운과 장비를 선봉으로 삼은 뒤 유비와 공명이 함께 10만 대병을 이끌고 나가 한중을 치기로 했다. 때는 건안 23년 초가을 7월이었다. 길이를 골라 성도를 떠난 유비는 가맹관에 이르러 황충 어만에게 후한상을 내리며 말했다. 다른 사람들은 모두 장군들이 늙었음을 걱정했으나 오직 군사만이 장군들의 능력을 알아주셨소. 이제 과연 뛰어난 공을 세우셨구려. 하지만 아직 적이 지키고 있는 정군상과 남정은 적의 군량과 마초가 쌓여있는 곳이요. 만약 그곳만 손에 넣을 수 있다면 걱정이 없을 터인즉 장군들은 한 번 더 나아가셔서 정군산을 뺏어보지 않으시겠소? 그리해 보겠습니다. 황충이 얼른 그렇게 대답하고 군사를 몰아 나가려 했다. 공명이 그런 황충을 잡으며 말했다. 노 장군께서 비록 영용스러우나 하우여는 장압의 무리에게 견줄 만큼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하우여는 육도 삼략에 깊이 통했고 군사를 움직일 기틀을 잘 분간할 줄 압니다. 그 때문에 조조는 전에 서량이 시끄러울 때는 그를 장안으로 보내 마초와 맞서게 했고 이제는 또 한중을 맡겼던 겁니다. 조조가 다른 사람을 제쳐놓고 유독 하우연을 믿은 것은 그 장수로서의 재질이 남다른 까닭입니다. 장군께서도 장압은 쉽게 이기셨지만 하우연은 그렇지 못할 겁니다. 내가 생각하기에는 한 사람을 형주로 보내 관운장을 대신하게 하고 그를 불러 보내는 게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황충을 분기시키려는 속셈이었으나 황충은 어김없이 걸려들었다. 옛날에 연파는 나이 80이었으나 여전히 한 말 밥에 10끈 고기를 먹었으며 제후들은 그 용맹이 두려워 감히 조나라를 넘보지 못했습니다. 이 몸은 아직 이른도 차지 않았는데 안 될 게 무엇이겠습니까? 군사께서는 이 몸을 늙었다 하시나 이번에는 부장도 거느리지 않고 이끌고 있는 3천만 데리고 가서 하우연을 목베다 바치겠습니다. 그렇게 분명히 소리치며 당장 내다르려 했다. 공명이 그런 황충을 붙들고 차분하게 말했다. 장군께서 또 가시겠다면 법정을 데리고 가십시오. 모든 일을 그와 의논하여 하신다면 잘 풀릴 겁니다. 나도 곧 인마를 끌고 뒤따르겠습니다. 그러자 황충은 그렇게라도 공명이 자신을 인정해 준 걸 고맙게 여기며 법정과 함께 떠났다. 황충이 떠나자마자 공명이 다시 유비를 보고 말했다. 이번에는 황충도 감정이 격해 큰 소리를 앞세웠습니다. 비록 가기는 갔으나 공을 세우기는 어려울 것이니 반드시 따로 인마를 뽑아 먼저 보내 그를 돕도록 해야 됩니다. 그러고는 조은을 불러 영을 내렸다. 그대는 한때의 군마를 이끌고 샛길로 나가 황충을 도우라. 적이 뜻하지 않을 때 군사를 내어 그 어려움을 풀어주어야 한다. 뿐만 아니었다. 공명은 또 유봉과 맹달을 불러 영을 내렸다. 삼천 군마를 이끌고 그 북은 산속 험한 곳으로 가서 기치를 많이 세우도록 하라. 되도록 우리 군사가 많은 것처럼 꾸며 적이 놀라고 의심하도록 만들어야 한다. 이에 세 사람은 각기 그대로 따랐다. 공명은 다시 사람을 뽑아 하판에 보내 마초에게 이리이리 하라는 계책을 일러주었다. 또 어만에게는 파서와 낭중을 맡겨 그곳의 험한 길목을 지키게 하고 장비와 위원을 불러들여 함께 한중을 뺏으러 나섰다. 한편 황충에게 쫓겨난 장압과 하후상은 정군산의 하우연을 찾아보고 말했다. 당사는 이미 적군의 손에 들어가고 하우덕과
한우는 죽임을 당했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득자하니 유비가 몸소 한중을 뺏으러 나섰다고 합니다. 되도록이면 빨리 위왕께 알려 날랜 군사와 용맹한 장수를 보내주시도록 정하십시오. 앞일에 대비한 계책을 세워 거세게 밀려오는 적을 막으셔야 합니다. 하우연도 듣고 보니 사태가 심상치 않았다. 먼저 사람을 뽑아 조흥에게 급한 사정을 알렸다. 조흥은 밤낮을 가리지 않고 허두로 달려가 조조를 찾아보고 하우연에게서 들은 말을 전했다. 조조는 깜짝 놀랐다. 급히 문무 벼슬아치를 모아놓고 한중으로 군사 낼리를 의논했다. 유엽이 먼저 일어나 말했다. 만약 한중을 잃으면 중원까지 놀라 떨게 될 겁니다. 대왕께서는 반드시 몸소 나가시어 정벌하셔야 합니다. 조조가 생각해도 그 밖에는 달리 도리가 없었다. 그제서야 스스로 후회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때 경의 말을 듣지 않아 일이 이 지경에 이르게 했으니 실로 한스럽구려. 그리고 급히 영을 내려 40만 대병을 일으키고 스스로 나가 싸우기로 했다. 때는 건한 23년 가을이었다. 조조는 군사를 세 길로 나누어 나가는데 전부 선봉은 하후돈이요. 자신은 중군을 거느렸으며 조후에게는 뒤를 맞게 했다. 40만 대군이 한꺼번에 나가니 꼬리에 꼬리를 물어도 끝이 없었다. 흰말에 금으로 만든 안장을 얹고 올라탄 조조의 모습은 참으로 볼만했다. 비단 옷에 옷띠를 두르고 앞뒤에는 무상어들이 전자의 위험에 못지않은 의장으로 조조를 둘러쌌다. 붉은 비단에 금줄 내린 일산이며 금칠한 손톱 같은 의장용 갈퀴며 은월, 은칠한 붉은 자루 나무토끼, 동봉과 과모가 그러했고 하늘을 찌를 듯한 용봉의 기치가 그러했다. 조조의 수레를 지키는 군사만도 2만 5천인데 5천씩 5대로 나누어 청홍, 백, 적, 흑 5가지 색으로 구별했다. 각기 깃발뿐만이 아니라 갑옷이며 말까지 그가 속한 빛깔로 휘감고 있어 모든 게 눈부시고 씩씩해 보였다. 군사가 동강 가까이에 이르렀을 때 조조는 마을 위에서 저만치 떨어진 곳에 있는 숲을 보고 물었다. 여기가 어디냐? 남전이란 곳입니다. 저 숲 안에는 재홍이 집이 있는데 지금은 그의 딸 재엄이 남편 동사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조조는 자목 감회가 깊었다. 원래 조조는 재홍과 서로 친했다. 그가 동탁의 시체 앞에서 운죄로 왕윤에게 죽음을 당한 뒤 그 집안은 풍비박산이 났다. 그 딸 재엄은 일찍이 위도 계란 사람에게 시집을 갔으나 뒷날 오랑캐에 붙들려 그 땅에 끌려가 살게 되었다. 재엄은 거기서 두 자식까지 두고 살다가 호가 18박을 지었는데 아비의 재주를 이었는지 노래가 매우 애절했다. 그 노래가 중원으로 흘러 들어와 그걸 들은 조조가 그녀를 가볍게 여기고 많은 돈을 들여 사들이게 하자 오랑캐의 좌현왕은 조조의 위세를 두려워하여 재엄을 다시 한으로 돌려보내 주었다. 이에 조조는 그녀를 동사와 짝지어 준 적이 있는데 그녀가 바로 남전에 살고 있었다. 조조는 군사들을 앞서 보내고 자신은 100여 기만 이끌고 장원 앞에서 말을 내렸다. 이때 동사는 밖으로 벼슬살이 나가고 집 안에는 재엄만이 있었다. 재엄은 조조가 왔다는 소리를 듣자 황망히 문 밖으로 나와 맞아들였다. 조조가 당에 오르자 재엄은 조조의 기거를 물은 뒤 곁에 모시고 섰다. 자리를 잡고 앉아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는 조조의 눈에 문득 벽에 걸린 비문이 들어왔다. 저게 무엇냐? 조조가 그걸 읽어보고 물었다. 재엄이 대답했다. 저것은 조화의 비에 있는 구절입니다. 지난날 화재 때 상우 땅에 조간이라는 무당이 하나 있었는데 특히 사바 악신에 능하였습니다. 어느 해 단오날에 술에 취해 배후에서 춤을 추다가 강물에 떨어져 죽자 그의 14살 된 딸이 물가를 오르내리며
이래나 울다가 마침내는 그녀도 뛰어들어 죽었다 합니다. 그리고 닷새 뒤에 그 아비를 등에 업은 채 다시 물 위로 떠올라 동네 사람들이 신기하게 여기며 그들 부녀를 함께 강변에 장사 내어 주었지요. 그때 상우의 현령 탁상은 그 일을 조정에 알려 그 딸을 효녀로 기리게 하고 다시 함단순이란 사람을 시켜 비문으로 그 일을 새겨두려 했습니다. 함단순은 그때 겨우 13살이었는데 저마나 더할 것 없이 붓 한 번 들어 비문을 다 지으니 세상 사람들이 모두 그 재주에 놀랐다고 합니다. 저의 선친께서 그 말을 들으시고 보러 가셨으나 마침 날이 저물어 비문을 읽으시지 못하고 어둠 속에 손으로 더듬어 읽으신 뒤 붓을 찾아 그 비석 뒤에 큰 글씨 8자를 써두시고 오신 적이 있습니다. 뒷사람들이 그 8자마저 비문에 새겨 오늘날까지 그대로 있다 하는데 거기 있는 족자가 바로 그 글자를 그대로 떠온 겁니다. 조조는 그 말을 듣고 다시 한번 그 글귀를 바라봤다. 황견, 유부, 외손, 제구 8자였는데 무슨 뜻인지 얼른 알 수가 없었다. 너는 저 글자가 무슨 뜻인지 아느냐? 조조가 궁금한 나머지 그렇게 물었다. 체험이 부끄러운 듯 대답했다. 돌아가신 분의 글이라 간수에 두고는 있어도 그 뜻은 잘 모릅니다. 그러자 조조가 뒤따라온 모사들을 돌아보며 물었다. 그대들은 저 글귀를 풀 수 있겠는가? 제가 이미 그 뜻을 알았습니다. 조조가 묻기 바쁘게 한 사람이 나서며 그렇게 대답했다. 조조가 보니 주부 양수였다. 조조가 잠깐 무엇을 생각하다 양수에게 말했다. 경은 잠시 말하지 말라. 나도 한번 생각해 봐야겠다. 그런 다음 조조는 서둘러 재영과 작별하고 여럿과 함께 그 집을 나섰다. 말 위에 오른 조조가 한산 마장쯤 갔을까 문득 무엇을 깨우쳤는지 빙긋이 웃으며 양수에게 말했다. 이제 그 8자가 뜻하는 바를 알겠다. 그럼 경이 먼저 말해보라. 양수가 기다렸다는 듯 풀어나갔다. 그것은 일부러 뜻을 감추어 적은 글입니다. 먼저 황견을 풀이하면 황견은 얼굴빛이 나는 실로 짠 비단입니다. 결국 실에 색깔이 있으니 합치면 절이 됩니다. 또 유부는 나이 어린 여자인이 둘을 합치면 묘가 되지요. 따라서 황견 유부는 절묘하다는 뜻을 감춰 쓴 글입니다. 외손 제구도 마찬가지로 풀이하면 외손은 딸이 낳은 아들이니 합쳐 호가 되고 제구는 5가지 맵고 신 것을 담는 그릇이니 담을 수자에 매우 신을 더하면 사자가 됩니다. 곧 외손 제구는 호사가 됩니다. 다 합쳐 풀이하면 결국 절묘호사, 다시 말해 썩 잘 지은 글이란 뜻이지요. 조조는 양수가 어김없이 알아맞히자 몹시 놀라운 눈치였다. 나도 바로 그렇게 보았지만 좀 전에야 겨우 깨닫는데 경은 한눈에 알아보았으니 참으로 놀랍구나. 그렇게 칭찬을 하면서도 속으로는 그 지나친 총명함이 은근히 언짢았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은 한결같이 양수의 재주와 지식을 놀라워하고 부럽게 여겨 마지 않았다. 남전을 지내고 채 하루도 안 돼 조조의 대구는 남정에 이르렀다. 종은 조조를 맞아들이고 장압이 그간의 한 잘못을 낱낱이 조조에게 일러 바쳤다. 듣고 난 조조가 가만히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그것은 장압의 죄가 아니다. 이기고 지는 것은 싸움하는 장수에게 매양 있는 일이 아니겠느냐. 그러자 조응은 다시 하우연을 나무라기 시작했다. 지금 유비는 황충을 시켜 정군산을 두들겨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우연은 대왕의 군사들이 오신 걸 알고도 나가 싸우지 않고 굳게 지키기만 하니 영문을 모르겠습니다. 그건 좀 좋지 않구나. 만약 나가 싸우지 않으면 두려워하고 있음을 적에게 보이고 있는 것이나 다름없다. 조조는 그렇게 대꾸하고 그 사람을 하우연에게 보내 나가 싸울 것을 재촉했다.
유엽이 그런 조조에게 걱정스러운 얼굴로 말했다. 하우연은 성미가 매우 곱고 거세 적의 계책에 말려들까 두렵습니다. 그러나 조조는 몸소 글을 써서 사자에게 주어 보냈다. 하우연이 받아 뜯어보니 대강 이렇게 쓰여 있었다. 무릇 장수된 사람은 굳셈과 부드러움을 함께 갖춰 서로 도움이 되도록 해야 한다. 지나치게 용맹만 믿지 말라. 용맹만 믿는다면 이는 한낱 이름 없는 자나 싸워 이길 수 있을 뿐이다. 나는 지금 대군과 더불어 남정에 이르러 있거니와 여기서 먼저 그대의 묘제, 묘한 재주란 뜻임과 아울러 하우연의 차를 구경하고자 한다. 부디 욕됨이 없게 하라. 그걸 읽은 하우연은 몹시 흐뭇했다. 조조가 그토록 자신을 남달리 여기고 아껴주는데 감격해 사자를 돌려보내기 무섭게 싸움을 서둘렀다. 은연중에 싸움을 말려온 장압을 불러놓고 씩씩하게 말했다. 지금 이왕께서는 대병을 이끌고 남정에 이르러 계시오. 그게 유비를 쳐 없애실 뜻인 것 같소. 그런데 우리는 오랫동안 들어앉아 지키고만 있으니 어찌 큰 공을 세울 수 있겠소. 나는 내일 싸우러 나갈 것이오. 힘써 싸워 반드시 황충을 사로잡고야 말겠소. 그러나 장압은 전과 다름없이 말렸다. 황충은 깨와 힘이 갖춰진 장수인데다 법정까지 곁에서 돕고 있으니 가볍게 맞서서는 아니 됩니다. 거기다가 이곳은 산길까지 험하기 그지없으니 굳게 지키는 게 마땅합니다. 만약 난 사람이 나서서 공을 세우면 장군과 나는 무슨 낯으로 위왕을 보겠소. 정이 마음 내키지 않는다면 그대는 아마 이곳을 지키시오. 나는 나가서 싸워야겠소. 하후연은 그렇게 우기며 그대로 싸울 채비를 서둘렀다. 장압의 대꾸를 듣지도 않고 바로 좌우를 돌아보며 물었다. 누가 앞서 나가 적을 한번 깨어보겠느냐. 하우상이 얼른 나서 아제비의 길을 독두어 주었다. 그러자 하우연은 반가운 얼굴로 그에게 말했다. 네가 앞서서 살피다가 황충과 싸우되 거짓으로 져줄지언정 약함을 보이지는 말라. 내게 계책이 있으니 다만 그대로 따르면 된다. 그러고는 그 계책을 일러준 뒤 하우상에게 군사 3천을 주어 먼저 정군산의 큰 진체에서 떠나게 했다. 이때 황충은 법정과 더불어 정군산 입구에 진을 치고 있었다. 여러 번 싸움을 걸어도 하우연이 굳게 지킬 뿐 나오지 않아 저들어가려 했으나 그 또한 쉽지 않았다. 산속으로 드는 길이 거칠고 험해 가로막는 적을 물리치기 어려울 것 같았다. 그래서 그 또한 하는 수 없이 굳게 지키고만 있는데 호령 군사 하나가 달려와 알렸다. 적이 산을 내려와 싸움을 걸고 있습니다. 그 말을 들은 황충은 얼른 군사를 이끌고 싸우러 나갈 채비를 했다. 아장 진식이 나서서 말했다. 장군께서는 그냥 계십시오. 제가 나가서 한번 맞서 보겠습니다. 진식은 뒷날 정사 삼국지를 쓴 진수의 압이 되는 사람이다. 그런대로 장수감이 되었던지 황충은 기꺼이 그 청을 받아주었다. 군사 2천을 떼어주며 골짜기 입구로 가서 진을 버리고 산을 내려오는 적을 막게 했다. 이윽고 하후상이 그곳에 이르자 곧 양군 사이에 싸움이 벌어졌다. 하후상은 진식과 맞붙은 지 얼마 안 돼 짐짓 싸움에 진양 되돌아서서 달아나기 시작했다. 진식은 신이 나서 그런 하후상을 뒤쫓았다. 그러나 얼마 가기도 전에 산길 양편에서 바위와 통나무가 굴러 떨어져 앞으로 나갈 수가 없었다. 그제서야 진식이 속은 걸 알고 돌아서려 했지만 이미 때는 늦은 뒤였다. 갑자기 진식의 등 뒤에서 하우연이 나타나더니 못 당한 줄 알고 달아나는 진식을 냉큼 사로잡아 버렸다. 그 통에 진식을 따라갔던 군사들도 모조리 항복해 버렸지만 그 중에도 용케 몸을 빼낸 자가 있었다. 숨이 턱에 닿도록 황충에게 달려가 진식이 사로잡힌 것을 알렸다.
놀란 황충이 법정을 불러놓고 의논했다. 법정이 가만히 생각하다 계책을 냈다. 하우연은 사람됨이 가볍고 성질이 급한 데다 용맹을 지나치게 믿고 지모가 적습니다. 사조들의 힘을 복돋운 후에 진체를 거두고 전진하도록 하시지요. 사졸들이 서서 걷는 게 곧 진체를 이루도록 하여 하우연을 깨어내면 그를 사로잡을 수 있을 겁니다. 이는 바로 반개 위주책이 손님이 오히려 주인이 되는 계책입니다. 황충은 그 계책을 옳게 들었다. 곧 진중에 있는 값진 것들을 모두 내어 삼군에게 두루 상을 내리고 사기를 돋워 주니 곧 골짜기는 죽기로 싸우겠다는 군사들의 함성으로 가득 찼다. 황충은 그날로 진체를 거두고 군사를 몰아 앞으로 나갔다. 조금씩 나아가다 서고 또 나아가다는 식으로 며칠이 되자 그 소문을 들은 하우연 가만히 있지 못했다. 안 되겠소. 아무래도 내가 나가 싸워야겠소. 하우연이 그렇게 나서자 장압이 또 말렸다. 저것은 바로 손님이 주인을 내쫓는 계책입니다. 나가서 싸워서는 아니 됩니다. 싸우면 반드시 지게 되니 이대로 굳게 지키도록 하시지요. 그래도 하우연은 듣지 않고 먼저 하우상에게 수천 군사를 주어 똑바로 황충의 진체를 들이치게 했다. 황충이 칼을 빼들고 말에 올라 하우상을 맞았다. 하지만 싸움이라기보다는 낙과 채미라는 편이 옳았다. 두 필의 말이 스치는가 싶더니 어느새 하우상은 황충에게 사로잡혀 있었다. 쫓겨간 군사들이 급히 그 일을 하우연에게 알렸다. 하우연은 조카 하우상이 적에게 사로잡혔다는 말을 듣자 깜짝 놀랐다. 얼른 황충에게 사람을 보내 전하게 했다. 그대들의 아장 진식이 여기 사로잡혀 있으니 내일 진체 앞에서 그와 하우상을 바꾸도록 하자. 황충도 그걸 마다할 리 없었다. 곧 하우연에게 응나게 말을 전했다. 다음 날 양군은 모두 산골짜기 입구에 널찍한 곳에 진세를 벌이고 마주섰다. 황충과 하우연은 각기 말에 올라 자기 편 문기 앞에 서 있는데 황충 곁에는 하우상이 그리고 하우연 곁에는 진식이 갑옷투구도 없이 얇은 옷만 걸치고 끌려 나와 있었다. 북소리가 한번 크게 울리며 진식과 하우상은 각기 자기 편 진체를 향해 뛰기 시작했다. 하지만 하우상이 자기 편 진문에 이를 즈음 황충이 날린 화살 한 대가 등판에 꽂혔다. 진식을 성하게 보내주었는데 하우상은 화살을 맞고 돌아오자 하우연은 크게 노했다. 곧 말을 박차 황충에게 덤벼들었다. 황충도 기다렸다는 듯 말을 박차고 달려나와 한바탕 볼만한 싸움이 어우러졌다. 둘의 싸움이 20합을 넘어 한창 불꽃을 튀기고 있을 때 호련 조조군의 등 뒤에서 군사를 거두는 북소리와 징소리가 요란했다. 그 소리를 들은 하우연이 놀라 말머리를 돌리자 황충이 기세를 타고 덮쳤다. 그 바람에 하우연은 한바탕 싸움에 지고 자기 진체로 쫓겨 돌아갔다. 무엇 때문에 북과 징을 울렸는가? 겨우 숨을 돌린 하우연이 진체를 맡아 지키던 장수에게 물었다. 그 장수가 대답했다. 산속 우묵한 곳에 족병들의 깃발이 몇 군데 보였습니다. 그게 복병인 것 같아 급하게 장군을 불러들인 겁니다. 하우연도 돌아와서 생각해보니 자신이 아무래도 가볍게 싸우고 있는 것 같았다. 그날부터 다시 나와 싸울 생각도 않고 굳게 지키기만 했다. 그럭저럭 나아간 황충은 마침내 정군산 바로 아래 이르렀다. 하지만 하우연이 여전히 끔찍도 하지 않자 걱정이 되어 법정을 자꾸 물었다. 이제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러자 법정이 손을 들어 한 곳을 가리키며 말했다. 정군산 서쪽에 산 하나가 높이 우뚝 솟아 있는데 사방이 모두 험한 길로 되어 있습니다. 저 산에 올라가면 정군산을
내려 볼 수 있어 그 허실을 살필 수 있지요. 만약 장군께서 저 산을 뺏을 수 있다면 정군산은 손바닥 안에 있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황충도 눈을 들어 살펴보니 그 산 꼭대기는 평평한데 많지 않은 군마가 오락가락하고 있었다. 한번 해보지요. 황충은 그렇게 말하고 어둡기를 기다렸다. 그날 밤 이경 무렵 황충은 많은 군사를 이끌고 북과 징을 울리며 똑바로 산 꼭대기를 향해 몰려갔다. 그 산을 지키고 있었던 것은 하우연의 부장 두습이었다. 겨우 100여 명을 데리고 지키다가 황충이 큰 군사를 이끌고 쳐 올라오자 놀라 산을 버리고 달아났다. 황충이 그 산 꼭대기를 뺏고 보니 정말로 정군산이 훤히 바라보였다. 법정이 다시 계책을 일러주었다. 장군은 산 중턱에 계시면서 지키십시오. 저는 산 꼭대기에 있겠습니다. 하우연의 군사가 와도 제가 흰 깃발을 흔들 때는 군사를 움직여선 아니 됩니다. 그쪽에 마음이 풀어져 대비가 없을 때를 기다렸다가 제가 붉은 길을 올리거든 그때 얼른 산을 내려가 적을 치십시오. 편히 쉬면서 적이 지기를 기다린 것이니 반드시 이길 것입니다. 그 말을 들은 황충은 매우 기뻐하며 그대로 따랐다. 한편 두습은 돌개들과 함께 하우연에게로 쫓겨 돌아가 그 산을 황충에게 뺏긴 일을 알렸다. 황충이 이미 그 산을 차지했다면 내가 아니 나가 싸울 수가 없다. 모두 싸우러 나가 채비를 하라. 하우연이 성나 그렇게 소리쳤다. 장압이 그런 하우연을 다시 말렸다. 이것은 틀림없이 법정의 게임입니다. 장군께서는 결코 나가셔서는 아니 됩니다. 굳게 지키기만 하십시오. 그러자 하우연이 버럭 소리를 질렀다. 적이 그 산을 차지하고 우리의 허실을 내려다보고 있는데 어찌 나가 싸우지 않는단 말인가. 장압은 그래도 거듭거듭 하우연을 말렸으나 끝내 소용이 없었다. 하우연은 군사를 나누어 그 산을 에워싸게 하고 함성을 올려 싸움을 돋구었다. 그러나 산 위의 법정은 흰기를 세우고 하우연이 아무리 욕설을 해도 끔찍도 않았다. 황충도 흰기를 보고는 미리 정한 대로 움직이지 않았다. 한나절이 지나도록 싸움을 걸어도 받아주지 않자 하우연의 군사들은 차차 마음이 풀어지기 시작했다. 대우가 흐트러지고 더러는 말에서 내려 땅바닥에 퍼질러 쉬기도 했다. 그걸 본 법정이 문득 흰 깃발을 내리고 붉은 길을 높이 올렸다. 북소리 피리소리가 요란한 가운데 함성일며 족병이 물밀듯 산 아래로 쏟아졌다. 그들 맨 앞에서 흰 수염을 휘날리며 닿는 것은 황충이었다. 화살처럼 말을 보라 산을 내려오는데 그 기세는 마치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지는 것 같았다. 워낙 급작스런 일이라 하우연은 뻔히 보면서도 손쓸 틈이 없었다. 어떻게 군사들을 수습해 보려는데 어느새 해가리기 아래 이른 황충이 한 소리 벼락 같은 외침과 함께 덤벼들었다. 하우연이 급히 그를 맞아보려 했지만 황충의 칼이 더 빨랐다. 칼도 제대로 뽑아보지 못하고 머리에서 어깨에 걸쳐 황충의 칼을 받은 하우연은 그대로 두 토망이나 숨을 거두었다. 되돌아보면 참으로 허망한 최후였다. 30여 년 전 조조를 따라 점의군에 가담한 이래 하우연은 그의 손발처럼 싸워왔다. 장수 중에는 맹장이요 신하 중에는 원훈인 하우연이었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별 이름이 없던 늙은 황충에게 어이없게 목을 바친 꼴이었다. 하우연을 죽인 황충은 그 기세를 타고 조조의 군사들을 모두 흩어버린 뒤에 정군산을 뺏어버렸다. 장압이 맞서 보았으나 황충만 해도 무서운데 진시까지 나타나 거드니 견딜 수가 없었다. 별 수 없이 목숨을 건져 달아나기 바빴다. 쫓기던 장압이 한 군데 산구비를 돌았을 때
갑자기 한때의 군마가 쏟아져 나와 길을 막으며 앞선 장수가 크게 소리쳤다. 이놈들 어디로 가려느냐. 상산의 조자룡이 여기 있다. 놀란 장압은 졸개들을 이끌고 정군산을 향해 돌아섰다. 그러나 몇 발 달아나기도 전에 다시 앞에 한때의 군마가 나타났다. 장압은 이제 죽었다 싶었다. 어찌할 줄 몰라 허둥대다 알아보니 다행히도 그것은 자기 편 두습이 이끄는 군마였다. 정군산으로 가셔서는 아니 됩니다. 그곳은 이미 유봉과 맹달에게 빼앗겼습니다. 두습이 장압을 가로막으며 말했다. 장압은 기가 막혔다. 하는 수 없이 남은 졸개들을 이끌고 한숫가로 물러나 진체를 엉는 한편 조조에게 그 급한 소식을 알렸다. 조조는 하우연이 죽었다는 말을 듣자 목을 놓아 울었다. 하우연이 생가 쪽으로의 피부치라는 말도 있으나 그게 아니라도 조조가 슬퍼하고 분해한 까닭은 수없이 많았다. 어릴 적부터의 벗이요 젊어서의 동지이며 뒷날 뜻을 이룬 뒤에는 더할 나위 없이 믿어온 충신으로서 하우연은 일생을 조조를 위해 몸과 마음을 다한 사람이었다. 발다리를 잃은 사람처럼 괴로워하며 슬퍼하던 조조는 그제서야 지난날 관로가 뽑았던 점괘의 의미를 깨달을 수 있었다. 맨 첫째 글귀 38 종횡은 3824로 그에 권한 24년을 말한 것이요. 황저우호는 누른 돼지가 호랑이를 만났다는 뜻은 그의 기해년 곧 돼지해에 그달 인월 곧 호랑이 달로 하우연이 죽은 날을 가리킨 것이었다. 또 정군 진암은 정군산 남쪽 곧 하우연이 죽은 땅이며 상절 일구는 하우연의 죽음이 조조에게 주는 의미임에 틀림없었다. 권한 24년 기해 정월에 정군산 남쪽에서 한 팔이 꺾인다. 그 얼마나 어김없는 관로의 예측인가. 조조는 슬픔 중에도 그 놀라운 점술에 감복하여 관로를 찾아보게 했다. 그러나 그때 이미 관로는 어디로 갔는지 찾을 길이 없었다. 크게 군사를 일으키라. 내 친히 정군산으로 가서 황충을 죽이고 하우연의 원수를 갚으리라. 하우연의 장례가 끝나자 조조는 이를 갈며 그런 영을 내렸다. 그리고 대군이 모이기 바쁘게 서황을 선봉으로 삼아 몸소 한중으로 나갔다. 조조가 한수에 이르니 거기까지 밀려있던 장압과 두습이 울며 맞아들였다. 조조가 그런 둘을 차갑게 훑어보며 물었다. 적의 형세는 어떤가? 이미 정군산을 적에게 잃었으니 군량과 마초가 걱정됩니다. 미창산에 있는 군량과 마초를 북산에 진체로 옮겨 쌓은 뒤에 군사를 내도록 하십시오. 한편 군량과 마초를 잃어본 두 사람이 그렇게 권해 올렸다. 조조도 그 말을 옳게 여겼다. 곧 마창산에 군량과 마초를 모두 북산으로 옮기게 했다. 한편 하우연을 목벤 황충은 가맹관으로 돌아가 유비를 찾아보고 공을 아뢰었다. 유비는 크게 기뻐하며 황충을 정서대장관으로 삼음과 아울러 크게 잔치를 열어 그 공을 기렸다. 한창 잔치가 무르익어 가는데 장저가 달려와 알렸다. 조조가 스스로 20만 대군을 끌고 하우연의 원수를 갚아주러 왔다고 합니다. 지금 장압은 미창산에 나달이며 말먹이 풀을 한수 북쪽에 있는 산 발치에 옮겨 쌓고 있습니다. 그 말을 들은 공명이 유비를 올려보며 조용히 말했다. 조조가 20만 대병을 데리고 왔으나 곡식과 마초가 모자랄까 걱정이 되는 모양입니다. 그 때문에 잠시 군사들을 묶어두고 곡식과 마초부터 옮기고 있는 겁니다. 만약 지금 한 사람을 적진 깊숙이 보내 그 곡식과 마초를 태워버린다면 조조의 날카로운 기세를 꺾어 놓을 수 있습니다. 이 늙은이가 한번 가서 해보겠습니다. 황충이 다시 벌떡 일어나며 말했다. 공명이 그런 황충에게 깨우쳐 주듯 말했다.
조조는 하우연과 견줄 사람이 아니오. 실로 가볍게 맞서서는 안 될 사람이 왜다. 가름나는 한중의 주인, 가름나는 한중의 주인. 유비도 곁에서 공명을 거들어 말했다. 하우연이 비록 적의 우두머리였다고는 하나 한낱 용맹만 믿는 무리에 지나지 않았소. 어찌 장압에게나 미치겠소. 만약 장압을 못 배울 수 있다면 하우연을 이겨 못 뺄 것보다 10배는 나을 것이오. 그러자 황충이 또 분이 나서 소리쳤다. 저를 보내주시면 반드시 장압의 목을 베어오겠습니다. 공명은 황충이 그렇게 나오자 못 이긴 채 조건을 달아 허락했다. 그렇다면 조자령과 함께 가시오. 모든 일을 그와 의논해서 해나가도록 하시오. 황충도 그것까지는 마다하지 않았다. 공명은 또 장조를 불러 부장으로 황충과 함께 가도록 했다. 떠날 즈음 하여 조은이 황충에게 물었다. 조조는 20만 대군을 이끌고 와서 10군데로 영체를 나누어 세웠다 합니다. 장군께서 주공보다 앞서 가셔서 적의 군량을 뺏는 것은 결코 작은 일이 아닌즉 마땅히 거기에 따른 특별한 계책이 있어야 할 겁니다. 장군께서는 어떤 계책을 쓰실 작정이십니까? 나를 먼저 보내주는 게 어떻소? 어찌 됐건 한번 해보리다. 황충이 계책을 말하지 않고 앞장설 일만 내세웠다. 그러나 공을 서두르기는 젊은 조은도 못지않았다. 은호는 그만두고 앞장서기를 다투기 시작했다. 아닙니다. 제가 앞서갈 터니 장군께서 뒤따라 오십시오. 내가 주장이고 그대는 부장이다. 그런데 어찌 앞장을 다투려 드는가? 황충이 어림없다는 듯 고개를 저었다. 조은이 잠깐 생각하다 절충안을 내놓았다. 전하 장군이나 모두 주공을 위해 싸우러 나왔습니다. 서로의 계책을 견줘보아야 무슨 득이 있겠습니까? 그러지 말고 제비를 뽑도록 하시지요. 거기 이긴 편이 먼저 가는 게 어떻겠습니까? 황충도 거기까지는 마다할 수 없었던지 조은의 말을 따랐다. 제비를 뽑아 먼저 가게 된 것은 황충이었다. 황충이 싸우러 나갈 제비를 서두르는데 조은이 와서 말했다. 이왕 장군께서 먼저 가시게 되었으니 저는 마땅히 뒤에서 도와야 하지 않겠습니까? 먼저 장군께서 돌아올 시간을 정해주는 게 좋겠습니다. 만약 장군께서 그 시각에 돌아오신다면 저는 군사를 묶어놓고 움직이지 않을 겁니다. 그 시각이 지나도 돌아오지 않으신다면 즉시 군사를 움직여 장군께 호응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의 말씀이 옳소. 황충도 기꺼이 그 말을 따랐다.